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통합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나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입원 전담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제도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저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의사 5명이 나오는데요. 그 VIP 병동에서 여러 과 교수님들이 협업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는데 그 모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입원 전담 전문의이고 영어로는 하스피탈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전문의 제도와 입원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원 전담 전문의, 허스피탈리스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99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입원 전담 전문의를 입원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의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주로 다루고 병원 치료와 관련된 교육, 연구에 관한 활동을 하는 의사로 정의해서 그 정의를 넓혔습니다. 유거 랭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원 전담 전문의 호스피탈리스트는 어떤 개념일까요? 네, 통합내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로 2018년에 원래 시작을 하였는데요. 작년에 2021년에 이제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역할은 입원 초기의 진찰, 경과 관찰, 환자 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 시술, 그리고 퇴원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럼 누가 입원 환자를 치료했었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바로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예전에는 전공의 선생님, 소위 레지던트라고 하는 수련의 선생님들이 주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사이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주치의가 되고 전문의인 대학 교수가 회진을 같이 도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병원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입원 전담 전문의는 말 그대로 전문의이지만 병동 인접한 곳에 상주를 하면서 주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분들에게도 면담도 자주 해드리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과도 환자 평가를 할 때 정확하고 빠른 오더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19 치료를 할 때 우리나라 저희 병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보라매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입원 전담 전문의 선생님들이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생겼나? 이게 궁금하시죠? 왜 전공의 선생님들이 잘 보고 있었는데 왜 전문의가 봐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미국에서 먼저 도입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는 리비라는 18세 학생이 전공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의사의 개별적인 실수보다는 과도한 전공의 근무 환경이라는 의료 제도상의 문제가 이 리비라는 사람의 사망의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너무 오랜 시간 연장 근무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신중하게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일의 로딩이 너무 무겁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시죠. 그래서 전문의들이 주치의를 해서 의료사고를 줄이고 최선의 진료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희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통합내과가 무엇인가? 이 통합내과는 이러한 입원 전담 전문의가 주치의가 돼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그런 병동이고, 또 예전에는 소화기, 그러니까 호흡기, 종양내과 이렇게 세부과로 나눠서 진료를 받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병이 이제 중복된 복합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필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통합내과입니다. 아이고, 소피아님 수술로 입원하신데 걱정되시는가 봐요.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내과 입원을 하면서 영양이라든지 전신적인 제너럴 컨디션 케어라든지,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병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의 그 세부적인 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과가 통합내과입니다. 그래서 통합내과에서 치료를 하다가 또 세부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전과나 전동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입원 전담 전문의와 통합내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입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소피아님 전신마취 무서우시죠. 그래서 수술을 하시려면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 입원하시는 분들은 병원 시스템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원은 외래나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3, 4일 정도 입원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중증으로 한 달 정도 이상 입원을 하실 경우도 있는데요. 입원은 누구나 다 무섭고 낯설고 어색한 경험이기 때문에 미리 입원 과정을 알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 사진인데요. 여기가 병원 본관 입구이고, 이것은 병원 현관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신 외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접수를 하고 예약된 외래로 가셔서 진료를 보고 입원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원장을 받으시면 이렇게 원무과로 가셔서 입원 가능한 날짜로 안내를 받으시고 해당 날짜로 입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원장은 우리가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또는 치료를 위한 수술, 소피아님처럼 수술과 또는 시술 또는 그 외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외래에서 담당 교수가 입원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가 많이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본 병원에서는 입원하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셔야 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양성이라면 보건소 연락 후에 추후 처치를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입원은 빠르면 1시, 보통은 2시에서 3시에 입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입원실이 이렇게 공실이어서 준비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 환자가 퇴원약을 받고 퇴원하시고 또 청소를 해야지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분이 입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 통합내과는 인공지능 14층에 있습니다. 만약 입원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급작스럽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환자 상태가 변화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입원 절차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선별 검사 후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입원 시간이 예전보다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원을 하게 되면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 및 환자 탈의를 안내하게 됩니다. 환자 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병동 한가운데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이렇게 곳에 환자분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스테이션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체중계가 보이시죠? 이곳에서 키, 몸무게 등의 신체 계측을 하고 또 간호사 선생님이 1차적으로 입원한 목적과 기저질환 과정력들을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의사 면담실에 있어서 입원 환자 담당 교수인 입원 전담 전문의가 면담실에서 직접 환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신체 계측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나 예상 퇴원 날짜, 시행된 검사, 그리고 사용할 약품 등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환자 보호자분 동의 후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저스틴님 2차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통합내과 선생님 계셨네요. 그러게 좀 다른 전문의로 바뀌어가지고 좀 힘드셨나 봅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병원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합내과 운영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처럼 한 전문의가 입원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스케줄도 있고 이런 병원처럼 좀 로테이션 하는 병원도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처럼 한 전문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시스템은 저희는 낮 근무만 합니다. 저녁에는 전공의 선생님이 보고 주말에도 당직 전공의 선생님이 물론 저에게 다 전화도 하고 저도 주말에도 가끔씩 병동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로테이션 하는 병원은 제 생각에는 24시간 전문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통합내과 시스템이 아까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작년에 본사업으로 변경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좀 힘드셨는가 봐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2번 회진을 돕니다. 보통 한 번 도시는 선생님도 있고 2번 도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2번 회진을 돕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회진을 돕니다. 그래서 벽에 회진 시간표를 붙여놓고 상시로 병동에 회진 시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회진 시간을 공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작정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또 회진 시간이 되면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진 시간에 면담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보호자분 대면 면담이 금지되어서 전화로 면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전담 전문의 통합내과 병동에서는 아무래도 그러셨구나. 아이고 힘드셨겠다. 일주일 후 다른 병동으로 로테이션을 하셨군요. 이 부분은 제가 요거 강의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면담을 하고 또 회진하는 시간을 이렇게 잘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 중에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중에 시행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나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할 때는 금식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검사 중에 이제 토할 수가 있는데 그 토사물이 폐로 들어가면 합병증으로 폐렴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T나 MRI 등에 하기 위해서는 병원마다 다르지만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금식이 필요하고요. 또 환자분들 중에 우리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콩팥,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메포민 제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약들은 입원 후에 당뇨약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 약은 끊고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입원 생활 의료진들 분 말씀을 잘 들은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당연히 모든 검사와 또 모든 입원 중에 시행하는 술기와 모든 약품 투여 이런 것들은 다 환자 보호자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고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뭐 이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좀 강요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좀 따라와 하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평등한 관계로 다 설명을 하고요. 동의하시면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은 전날 자정부터 물,껌, 담배, 일반적인 약 모두 섭취를 금지하는 겁니다. 사실 금식하는 거 되게 힘드시죠? 저도 한 끼만 굶어도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이제 금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CT와 마찬가지로 또 저희가 진정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중에 흡입 침이나 다른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꼭 금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장 내시경 시야의 확보를 위해서 검사 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 또는 소화되지 않는 잡곡 및 단단한 섬유질 채소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필요합니다. 관장약을 스케줄에 따라서 복용을 하셔서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항혈액 응고 제제를 드시는 경우는 예방적 목적이라면 일주일 전부터 금지하시고요.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뇌졸중 등의 질환 때문에 이런 제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중단 시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약을 다 끊지 않고 먹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모두 마치고 퇴원이 끝나면 치료가 끝나면 퇴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원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바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원 예고제는 적어도 하루 전에 퇴원을 하게 되면 설명하는 제도로 환자 보호자분들이 퇴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일 퇴원은 하지 않고 적어도 전날에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알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인지 혹시 예상이 되실까요? 이 사진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고 장갑도 끼고 있고 이상한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죠? 이 사진은 중세시대 의사의 모습입니다. 중세에 패스트 같은 감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는 KF 마스크랑 완전히 다르지만 이런 주술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장갑과 막대기, 마스크를 끼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좀 옷을 좀 시원하게 입고 있고 침대에 누워 있죠? 이 사진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진은 결핵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결핵약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UV 저희가 자외선을 쬐면은 결핵균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땅한 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다 햇빛을 쬐고 있는 것이 바로 결핵 치료였다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응급의학과가 처음 언제 생겼을까요? 응급의학과가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1960년대에 전문 분과로 인정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서울올림픽 국제대회 유치 때문에 응급의료 필요성이 제기된 후에 또 안 생겼다가 1995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서 비로소 응급의학과가 전문의 제도 생겼다고 합니다. 통합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신설과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충우도 할 수도 있는 좀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간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하나의 세부적인 포인트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고 진료하고 또 치료하는 통합내과가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거랭커님께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검사나 시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 또는 보호자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꽃길만 걷는다니 감사합니다. 입원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실수. 글쎄요.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보통 분들은 1인실이 아니라 다인실에 입원을 하시니까 다인실에 입원하셨을 때 개인적인 통화를 좀 큰 소리로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어폰 없이 뭔가를 보시거나 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컴플레인을 의료진에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부터는 질문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대학병원은 입원을 최소화하라는 국가적인 권유가 있나요? 느낌이 나가게 하려는 감이 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요거는 좀
굉장히 대학병원이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1차, 2차, 3차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1차 의원급, 2차 종합병원, 3차 대학병원인데요. 이제 1차, 2차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힘드신 분들이 보통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다시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으로 저희가 다시 전원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완전히 네, 유거랭커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대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좀 치료의 기회를 드리고자 웬만큼 치료가 종료되면 전원을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런 와중에서 제 생각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초코송이 냠냠님, 이번 전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이유로 입원을 하신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혹시 초코송이님은 안 그러실 거고 여기 비욘디 채널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본인 수술한다고 하셔가지고 몸보신한다고 한약을 왕창 드시고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당연히 조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양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수치가 좀 오른 경우가 있어서 수술이 미뤄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평소 드시는 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소식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양재님, 아이고 수술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느끼는 고충이나 뿌듯한 점이요. 뿌듯한 점은 사실은 다른 과에서 전과를 받을 때 해결되지 못한 것을 제가 해결했을 때 뿌듯한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네. 고충은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사실은 전문인데 전공의 잡을 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포지션인데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어스틴님 고생 많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전담 전문의가 된 계기요. 저는 사실 소화기 내과 분과 전문이고요. 내시경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간 초음파 전문의도 따서 사실 그쪽 트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교수님들은 네, 이거랭크님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은 진료하시고 논문 쓰시고 바쁘신데 제가 전공의 시절이었을 때 뭔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이 환자 어떤 거는 상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물론 잘 대답을 해주시지만 매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위에 선생님들 선배들 그러니까 제가 1년 차일 때 전공이 1년 차일 때 혼자 뭔가 좀 끙끙대면서 책 찾아보고 이렇게 잘 모를 때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물론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잘 하셨는데 제가 환자가 많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사고 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3, 4년째 연차가 올라가고 전문의가 됐을 때 환자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보는 거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내 가족이 아팠을 때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그 정도로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한 병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근데 이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많은 병원에서 아직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빅5 병원이라든지 제가 일하는 인천 지역이라든지 좀 다른 뭐 부산이나 뭐 경남 쪽에도 제가 좀 한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얼마나 일하시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세팅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병원에 오시면 외래가 거의 3분 진료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퉁명스럽고 그런데 이게 좀 많은 환자를 봐야지 유지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환자를 보면서 면담도 길게 하고 좀 환자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치료하는 게 재미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요. 일단 응급 상황이 되면 저희 병원에 그 CPR 코드를 울립니다. 그래서 CPR 코드를 방송을 하면 각과에서 그 응급 상황이 된 병동 또는 병실로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응급 상황은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응급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공의 땐 많았던 응급 상황이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런 응급 상황이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처치를 했고 중환자실 갈 경우는 미리 인공호흡기를 막 응급할 때 인공호흡기를 넣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넣어서 안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CPR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중환자실로 보내거나 아니면 만약에 말기암 환자인 경우는 호스피스를 연결을 시켜드리거나 해서 정리를 미리 하고 또 보호자분들 설명도 또 자주 드리고 또 같이 치료를 계획을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딱 한 개의 케이스가 응급 상황은 아니었는데 암 환자분이시고 90세 이상 할머니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거의 말기암 환자분이셨는데 가족분들이 좀 심폐소생술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사실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젊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40대, 50대 분들 갑자기 쓰러지시면 이렇게 흉부압박이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기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적은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DNR 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 드리는 와중에 이제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한 2분 정도 했는데 보호자분들이 결국 원치 않아서 중단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응급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소연님, 요새는 왜 입원이 길게 안 되나요? 이것도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대학병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있는데요. 거기서 재원일수라는 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료를 잘 해서 퇴원을 빨리 시켜라.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선생님들은 최선의 치료를 하시고 최대한 짧게 컴팩트하게 진료와 치료를 해서 입원 기간을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최선의 치료를 해서 빨리 퇴원을 하는 게 모든 의사들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입원이 최소화하게 하다 보니 좀 짧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분은 이제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취준생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토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토하는 원인을 잘 못 찾고 했는데 이제 저희 병원 오셔도 검사 다 하시고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사실은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싫으면 배 아프잖아요. 우리가 머리랑 이 소화기관이 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신경 쓰면 소화 안 되고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분도 약간 그쪽 문제였지 않을까 싶었고 면담을 자주 길게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저한테 풀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증상도 좋아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취준생으로서 좀 많이 힘드신 거를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좀 해결을 하셨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이 속한 병원 이외에 타 병원의 입원 정보까지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른 병원의 의무 기록 정보를 환자분들이 보여주지 않은 이상은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재밌는 질문이 있네요. 짜파게티 먹고 싶은데 건강에 나쁘니까 먹지 말까요? 맛있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할까 말까 했을 때,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초코송이님, 어떤 분과랑 협업하시나요? 저는 종양내과, 또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등과, 심장내과 이렇게 또는 종양내과, 혈액내과 뭐 등등 여러 가지 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의학과 교수님께도 전화 많이 드리고요. 이 자리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SA킴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과 소속이고요. 급성기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서 어떤 쪽 열이 나는데 왜 열이 나지? 그러면 콩팥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신적인 보통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못한다 이런 걸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CT를 좀 찍어서 암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누우면 소된다는 어른을 그렇죠. 먹고 누우면은 힘들 수 있죠.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겨서 소의 대세김질과 비슷해서 나온 말일까요? 우리 몸에는 이제 식사를 하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잖아요. 근데 식도와 위 사이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쪼여서 닫혀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쏙 열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쏙 통과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에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식사하시고 바로 눕는 경우, 또는 혈압약 같은 뭐 여러 가지 약 때문에 그러신 경우도 가끔 있고, 또는 뭐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그런 약품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근데 이제 밥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베개를 조금 높은 것으로 베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저도 그럽니다. 환자 식단은 영양사분들이 정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의사들이 정하는 것은 미음, 그러니까 거의 물 같은, 우리 애기들 이유식 할 때 거의 1단계의 물 같은 거 있죠. 미음, 두 번째 죽식, 그리고 세 번째 상식인데요. 레귤러 다이어트, 그러니까 그냥 밥인데요. 저희가 의사들이 처음 왔을 때는 금식을 하는 거는 아닌데, 무조건 금식을 하는 건 아닌데 좀 금식을 저희가 좀 권해드리는 이유는 검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금식을 좀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미음, 죽식, 상식의 결정은 보통 의사가 합니다. 그 안에 칼로리 당뇨 환자인 같은 경우는 칼로리 지정도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메뉴는 저희가 하진 않고요. 저도 병원 식단에서 주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소연님, 당뇨 전 단계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여주나 바나나 잎 관련 영양제 같이 먹어도 도움이 될까요? 그죠? 영양제 굉장히 또 핫 이슈인데요. 이 영양제 부분에서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교수님들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사실 이게 영양제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하루님, 헬리코박터 파이로이균 제근 치료를 딱히 권하지는 않는데 위암이 원인이 되는데 안 해도 괜찮을지요? 저는 소화기내과를 전공을 해서 제 전문 분야 맞고요. 헬리코박터 균이 나왔으면 제균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의무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위암의 가족력, 즉 직계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균 치료라는 것은 균을 죽인다, 즉 헬리코박터 균을 죽이는 치료라는 것이고요. 항생제를 드시는 겁니다. 항생제는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 드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다 한 2주 정도 드시면 제균 치료가 간단히 되니까요.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을 끊으면 안 되겠는 거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혈압이 좋아지면 좀 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사를 좀 해보시고 용량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희방님이 좀 배가 아프신가 봐요. 배꼽 위, 배 중앙이 조금 딱딱하시다고 질문이 사라졌네요. 그러셨구나. 제가 또 질문이 오면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건강관리 비법이요. 사실 건강관리 비법은 예전에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일이 바빠서 운동을 못 했는데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관리 비법, 저도 해야겠네요. 근데 사실은 운동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저도 혼자 해보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돈을 써야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 가면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문희박님, 배꼽이 배 중앙 부분이 좀 딱딱하고 위염이나 위가 문제가 어떤 경우에 그러실까 궁금한데요. 식후에 그러신지 식전에 그러신지 나이가 어떠신지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진단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좀 나이가 그러니까 좀 젊으신 경우나 좀 식전이나 좀 스트레스성이라면은 위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또 연세가 좀 있는 경우는 이제 안 좋은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CT나 좀 정밀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평상시에 식사와 상관없이 배가 아프신 경우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나은님, 하루 종일 서 있으려 고생이 많으시네요. 발이 코끼리처럼 붓는다고. 아이고, 힘드시겠네. 그러게요. 발 붓는 것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요거는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알부민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단순 부종일 수도 있는데요. 저녁에 베개를 한번 올려놓고 주무셨는데도 안 빠지고,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입원 생활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아직 다행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제 지인이 입원을 해가지고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하는 동안에 좀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환자분들께서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 또 의료진들과 또 좋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의사소통이 좀 불편하셨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의사들도 다 사람이고 한데 좀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게 사람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관계라는 거 참 중요한데 참 잘 되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입원에 대해서 또 의료의 질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또 이렇게 입원 생활에 환자분들 만족하게 하시려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입원하실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 병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나은님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질문사항이 없으면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